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야드입니다.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하부에서 작업자들이 도장 전 마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 슈퍼사이클 초호황기를 맞아 이 회사는 지난해 목표 수주액을 70억 달러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신규 수주 전망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 조선소에서 올해 처음 인도되는 선박입니다. 저탄소 연료인 메탄올로 배가 움직이는데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미국이 한국 조선업체의 상성 발주 가능성을 높이는 선박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져 향후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하지만 연구기관들은 올해 전체 수출 증가율은 2% 안팎으로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예고하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 증가를 주도했던 반도체 부문은 올 1분기부터 범용 제품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위협적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5년도에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리고 다른 산업에서도 HBM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500원을 위협할 만큼 급등할 원달러 환율도 수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는 대응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키한 부분이 있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대미 무역 수지 규모도 관리하는 정교한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자, 김용택 특파원, 참 공교롭게도 트럼프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로 또 트럼프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됐습니다.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은 이제 2025년 첫 해가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찬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의사당 앞에서 이달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을 갖습니다. 의사당과 백악관 등 워싱턴 시내 곳곳이 벌써부터 취임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적어도 25개 행정명령을 발표해 관세를 높이고 불법 이민에 강경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할 게 많은데 나라가 어수선해서 좀 답답합니다. 먼저 좀 안보 분야부터 짚어보면 미국과 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는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언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현재보다 10배나 더 많이 부른 셈이죠. 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점에서 북미 직접 대화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통령 대행의 대행 체제인 한국은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속도전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쪽도 좀 살펴보면 트럼프가 사랑한다고까지 했던 관세가 가장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주시죠.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공언해 왔습니다. 이 보편 관세가 우리에게 적용될 경우에 대미 수출이 13%까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협상용 카드일 수도 있지만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이 대미 투자와 수출을 늘리는 등 그 무게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서서히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불이익을 줄 경우에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8년 전 트럼프 일기 때처럼 한국은 또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정상 외교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학계 등
민간 자원을 총동원한 외교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 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년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정부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이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2025년 달라지는 경제정책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도 겸임하느라 정말 바쁜데, 자, 오늘 정부 시무식에서 엄중한 상황이란 걸 언급했군요.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무역의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세계 무역 구도를 가장 크게 중심을 잡고 있었던 건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은 소비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거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생산도 우리가 하고 소비도 우리가 하겠다. 모든 GDP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미국이 독식하겠다라고 하니까 세계 무역 구도가 무너지는 거고, 이 와중에 껴있는 한국도 수출 전선에 빨간불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작년에도 무역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역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펼쳐왔는데, 지금 우리 비포장도로에서 안전벨트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걱정인데,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네. 오는 20일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고 미국과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당장 하겠다는 건 대표적으로 쌍순환 전략입니다. 2024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인데, 일단 수출길이 녹록지가 않으니 첨단 기술을 우리끼리 자력갱생해서 여기에서 만들어낸 기술로 내수를 살리고, 내수가 회복되면 이 힘을 가지고 수출할 힘을 더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사실상 수출길이 만만치 않으니 내수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특별국채 600조 원어치를 발행을 해서 GDP의 3%까지만 허용했던 빚을 4%까지 내도 우리 내수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이게 중국의 현재 입장이고, 일본도 굉장히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기 전에 가장 열심히 뛰었던 나라가 어디냐 꼽으면 뭐 일본도 빠지지 않을 텐데,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 전에 만나자고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거절당했죠. 거절당했지만 2월에 시작하자마자 일정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아베 전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하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미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네. 여기서 우의도 확인을 하고, 손정희 회장이 아주 통 크게 우리 돈으로 287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이라 일본 정부는 한 자락 깔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큰일이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췄더군요.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는 것, 여러 가지 결과를 일으키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자 결과인 것인데, 1.8로 낮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이 1954년 이후에 매년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도 하고 통계도 내는데, 이후로 잠재 성장률 수준인 2% 미만의 성장을 한 건 딱 6번 뿐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7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가 중요한 거죠. 네. 민간 연구기관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시 보여드렸던 국제통화기금, 또 각종 그 투자은행들이 전망할 때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왕왕 그럴 수도 있고요. 기관 성격도 반영이 되는데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에서 보는 성장률 전망치가 1.8까지 내려간다는 건 이게 7월에 2.2를 예상했으니까 아주 단기간에 0.4%포인트 떨어지는 거고요. 네.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내놨던 숫자가 1.9입니다. 물론 여기 탄핵 이후의 사태는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계엄 관련 탄핵 전국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도 1.9면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두 가지 이유. 내수는 계속 나빴고 수출은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네, 우리 주력 수출품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는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반도체 전망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올해 반도체 사이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반드시 필요한 고가 칩을 올해치 다 팔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이닉스 혼자 덩치만 가지고 한국 경제 책임질 수 없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칩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삼성이 팔고 있는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D램 가격이 종류별로 한 3에서 8% 정도 빠졌는데 올해 1분기에도 가격이 추가로 8에서 13%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삼성전자의 춘군기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려운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 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노인 일자리, 청년 고용 장려금 등 민생 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습니다. 소비, 건설, 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외 시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윗비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현금 보조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근본적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네, 자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회복, 지금의 정치적 혼란 상황 그리고 현재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를 생각하면 정말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거죠? 네, 민생 안정이라는 말을 거듭해서 언급을 한다는 건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한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일단 비상금은 죄다 동원하겠다 이런 구상부터 밝혔습니다. 18조 원어치 주머니를 만드는데요. 정책금융에서 12조 원 정도, 또 재정이나 공공투자를 통해서 한 6조 원 정도의 여력을 만들고 상반기에 가지고 있는 예산의 75%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작년에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줘서 작년보다 돈 더 쓰는 사람은 소득공제 추가로 해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비싼 것들이 팔리지가 않을 테니까 자동차, 전기차, 가전처럼 이른바 이 내구재 가운데 비싼 것들 3가지를 소비 진작할 수 있는 개소세 인하안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개소세 인하안까지 내놓는다는 건 이게 보통 우리가 위기 상황에 내놓는 대책들입니다. 네. 그만큼 내수 경기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환율도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지금 환율이 외환위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었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전거래일보다 0.5원 높은 1,473원에 개장을 했는데 당국이 적극적으로 환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방송 직전에는 1,460원 중반대까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단기간에 원하는 만큼의 레벨을 보일 거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몇 달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 아니겠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데. 이게 참 예단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는 한데 한국은행의 말을 빌어보자면 한국은행이 기대하는 바를 섞어서 전망하기로는 그래도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뒤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오전에 나온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역시 1차관이 브리핑하면서 하는 말로는 여기에 모든 전제 조건은 탄핵 전국에서 이 상황이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고 종전 기준에 비춰볼 때 관리 가능한 범위까지만 흔들다가 사그라든다는 전제하에 그 전제하에 1.8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길어진다, 반년 이상 지속된다 이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 될 겁니다. 네, 자 아무리 어려워도 새해인데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죠. 먼저 새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제일 고생한 저희 아내에게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고 건강하게 태어난 저희 대통령이 앞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아이들 모습은 항상 보면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정책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게 저출산 대책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난다. 이거 실질적으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가 월급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쉬라고 해도 못 쉰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월 최대 가장 많이 받아야 150만 원이었는데 이게 월 최대 250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출산휴가 받고 첫 석 달 동안 이 정도를 만약에 수령할 수 있으면 한결 도움이 될 것 같고 급여도 기존에는 25%는 남겨뒀다가 네. 복직하고 나서 반년이 지나야 그 나머지 25%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육아휴직 기간 내에 100% 지급을 하자 이렇게 달라지고요. 배우자, 남편들 출산 휴가도 종전에는 열흘이었는데 20일로 늘어나니까 이거 앞뒤로 주말 붙이고 하면 거의 한 달 동안 같이 있어줄 수 있다는 뜻이고 20일이라는 게 근무일만 따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워킹데이 기준 20일이고요. 그리고 단축 근로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 아이가 만 12세 이하라도 요 연령층까지도 단축 근무 대상으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여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좀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급여는 1월 1일부터 당장 늘어나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2월 23일부터 늘어나게 되거든요. 일단 부모가 각각 석 달 이상 사용을 한다면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양쪽이 다 사용한다. 그러면 연장해서 사용을 가능할 때 합산해서 최대 3년까지 쉴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네. 이게 필요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눠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저임금도 좀 짚어보죠. 처음으로 시간당 10,000원이 넘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급 기준으로 하면 209만 원이 살짝 넘어가는 수준인데 노동계하고 고용주 측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10,000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7% 정도 늘었으니까 상승률은 제법 크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10,000원이라는 이 금액의 상징성에 의미를 둔다. 이게 노동계의 반응이고요. 반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인건비 감당 못한다. 네. 키오스크를 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병사들의 월급도 오르더군요.
네, 병장 월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물론 청년들이 가서 그 봉사하는 것에 비례해서 충분한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갈릴 수 있지만 작년에는 월급이 최대 125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만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병 내일 준비 지원금이라는 정부 정책이 있어서 네. 요거 돈을 모으면은 매칭해서 얹어주거든요. 이게 55만 원까지 상향되기 때문에 합치면 월 최대 205만 원까지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생각 같아서는 군대도 다시 가고 아이도 다시 낳고 싶은데 뭐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자, 누구나 관심이 많은 분야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내가 기존에 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은 안 산 것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유지를 합니다. 기존에는 1주택이 있는데 집을 추가로 사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나 양도세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그 정책을 바꿔서 지방 미분양 주택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을 하면 여기에는 투명 망토를 씌워줍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제 네. 혜택을 유지해준다 이런 말씀이고 다만 큰 집은 안 되고요.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입니다. 면적 기준도 좀 늘어났군요. 그렇습니다. 가격도 좀 많이 늘어나고요. 네. 네. 자, 이 밖에 금융투자세 또 가상자산세가 다시 유예됐죠? 네, 유예됐는데 사실은 시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폐기에 가까운 유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나 아니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같은 것들은 조세 저항이 워낙 커서 당분간은 이 과세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언론들이 예금 보호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새해부터 1억 원으로 상향이 됐다. 네. 이렇게 썼던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하고 좀 다르죠. 법안은 통과가 됐고요. 네. 해주는 건 맞는데 도대체 1월 며칠부터 하는 것이냐. 네. 디테일한 상황은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하기는 하는데 언제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올해 안에 되긴 되는 건가요? 되죠. 되는 겁니다. 네, 법안에 그럼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박혀져 있는 겁니까? 네, 가다듬어서 이제 시행령의 며칠부터 요게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1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저축은행 쪽에 제2금융권에 쏠려 있는 은행 예금 잔고가 대거 이 제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한 이런 우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보호하는 한도가 늘어나면은 이자를 더 주는 2금융권으로 1금융권에서 빼서 옮기겠다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요게 그래서 저축은행들 사이에서도 체급이 좀 높은 은행들은 수혜를 받고 세급이 좀 낮은데 금리가 비슷했던 은행들은 어차피 올려주는데 좀 더 믿을 수 있는 은행으로 가자 해서 중간에 있는 저축은행들이 가장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